자, 교재 264페이지에 분양주택의 분양가 규제가 있습니다. 자, 분양가 규제 제도가 쭉 있는데, 자, 먼저 뭐 우리 제목을 중심으로 보자면은, 자, 264페이지 그 아래쪽에 갈로 2번에 분양가 규제 제도의 종류 있죠. 뭐 1번에 분양가 상한제. 그러면 265페이지에 위쪽에 동그라미 2번에 채권 입찰제. 그 다음에 266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원가 연동제.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분양가 원가 공개 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뭐 다른 제도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도 있죠. 분양가 상한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정도만 우리가 확인하고 나머지는 사실 볼 필요가 없다라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분양가 상한제 이것도 잘 그렇게 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끔씩 이렇게 등장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분양가 규제 중에서 이때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다라고 이 분양가 상한제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우리가 임대료 규제제도 있죠. 임대료 규제제도하고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임대료 규제하고 이게 완전히 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기본적인 개념은 뭐 동일하게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뭐 분양가 상한제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자, 분양주택에 대한 이야기죠. 예. 자, 여기가 이제 수요곡선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가 공급곡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이죠. 자, 1억짜리 주택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냥. 예. 자, 분양가 상한제는 뭐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 자, 이것이 현재 균형 가격, 이것이 현재 균형 가격이다. 하지 말해서, 시장 가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무주택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기 집을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것이 아니고,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자, 확대해 주고자, 정부가 뭐다? 자, 뭐, 균형가격 이하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뭐 7천만 원이다. 7천만 원이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이렇게 해서 균형가 균형가격 이하에서 분양가의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을 이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자, 상한선을 설정하게 되니까,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집 시장가보다 싸니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또 되느냐라고 하면 뭐다? 자, 이때, 요렇게 해버린다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얼마에 분양받습니까? 7천만 원을 분양받겠죠. 7천만 원. 그렇죠? 예. 7천만 원에 분양을 받는데, 자, 그러면은 뭐다? 이 사람보다 이때 분양받은 사람보다 분양받자마자 어떻게 팔면은 얼마에 팝니까? 예, 1억에 팔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7천만 원 분양받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장에 내놓으면 뭐다? 얼마에 팔 수 있다? 1억에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죠. 예, 3천만 원의 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전매 차익이다라는 것이죠. 자, 매매하기 전에 차익이죠. 분양받자마자 뭐 7천만 원 분양받았다. 뭐 7천만 원 다 내는 거 아니죠. 계약금 내고 뭐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이렇게 하죠. 그럼 분양받자마자 팔면 뭐다? 팔기 이전에 뭐다? 차익을 갖다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된다? 예, 투기 수요가 이렇게 들어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다? 정말로 내 집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이다. 나는 뭐 분양받고
뭐 바로 내가 전매 차익을 누리지 않겠다. 내가 평생 살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같으면 뭐다? 내 집을 갖다가 싸게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투기 수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 결과적으로 뭐다? 시장에는 뭐다? 뭐 이때 1억짜리 가격과 그 다음에 또 70만 원짜리죠. 그래서 이중 가격이죠. 이중 가격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주택 건설업자들이죠. 신규 주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주택 건설업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급을 늘린다, 줄인다? 줄이는 거죠.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 공급을 갖다가 감소를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공급량이 뭐다? 이렇게 해서 뭐 원래 100세대인데 이렇게 해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자, 또 설사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7천만 원에 맞는 뭐다? 주택을 만들어 생산하겠죠. 그래야 뭐다? 정상적 이윤대로 또 챙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주택의 뭐 질적 저하가 이렇게 뭐다? 발생을 한다라고 되죠. 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다? 또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뭐 뭐냐 하면 뭐다? 중고주택이죠. 자, 주택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중고주택이죠. 그래서 중고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주택 공급을 주니까 재고주택의 뭐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결과적으로 뭐다? 결국 이렇게 돼서 결국 더 높은 가격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뭐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주택 부족 문제죠. 그래서 주택의 부족 문제가 좀 더 심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뭐다? 내가 꼭 집이 필요한데 뭐다? 그리고 주택을 갖다가 사야 되는데, 그래서 모자란 주택을 사는 방법은 뭡니까? 사는 방법은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죠.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다. 1억 2천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뭐다? 실제로 뭐다? 똑같죠. 암시장이죠.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결국 뭐다?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이 이렇게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면 뭐다? 전부 다 이때 임대료 규제 제도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F 보니까 뭐 주택의 과학 소비가 초래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의 과학 소비. 자, 주택의 과학 소비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런 이야기는 뭐 별뜻이 아니고 주택 가격이 싸니까 뭐다?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갖다가 보유하는 것이죠. 주택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가가 시장가보다 낮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과학 소비다라고 해서 한 사람이 뭐 여러 주택이죠.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우리가 주택의 과학 소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 뭐다? 분양가 규제라는 자체가 물론 뭐 저것을 싼 값에 구입한 저소득층들에게는 뭐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한 그러한 규제 제도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주택 가격이 뭐 과거에 투기죠. 투기로 인해서 뭐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그런 시절 때마다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현재에도 뭐 분양가 상한제가 일부 시행되는 지역이 있는데, 자, 당연히 건설업자들은 뭐다? 자기들의 수익성,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예. 근데 뭐, 적정하게 규제라는 거, 우리가 이제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도 보았듯이, 규제 정책과 보조 정책을 갖다가 적절하게 잘 병행을 해서 가면은 뭐다? 뭔가 이렇게 접점이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접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득해서 그런 걸 연구해서 또 뭐 좋은 대책을 마련해내면은 좋겠죠. 예. 자, 267페이지, 나머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자, 267페이지 가서 이제 분양가 자율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율화는 그냥 말 그대로 시장 원리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화도 이것도 뭐다? 거의 뭐 출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 되겠죠. 뭐, 거기에 267페이지에
자유를 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있고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그 결과적으로 이제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자에서는 뭐다 결국 투기 수요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전매 차익이죠. 그래서 매매하기 전에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최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를 한다면 뭐다 결국 전매 차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를 상당히 뭐다 억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본다. 그러나 실제로서는 뭐다 그것이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런데 자 어쨌든 뭐 이론적으로 그렇게 우리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자유를 하면 뭐다 결국 주택 은세업자들이 자 결국 정상적 이윤이 축적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뭐 또 수요자들의 그 어떤 욕구에 대해서 뭐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물론 뭐 고소득층들은 좋은 주택을 원하기 때문에 품질이 좋은 주택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또 장점인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너무 심화되면 뭐다 결국 주택 건설업체가 수익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익성 면에서 유리한 고급 고가 주택들을 많이 생산하고 저급 주택들은 적게 생산하겠죠. 그렇다면 뭐다 결국 또 문제가 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뭐다 이때 그 대형주택, 대형 고급주택 위주로 공급이 되면 뭐다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주택난은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대개는 또 자율화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자율화가 뭡니까? 생산자가 뭐다 자기 부르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뭐다 원가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버리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당 250만 원인데 분양가는 뭐다 뭐 평당 600, 800, 1000 이렇게 가버리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규제와 자유라는 자체가 뭐다 결국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이게 어려운 것인데 뭐 특히 그 대한민국 사회는 뭐다 그 전통적으로 천민의식이 대단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뭐 시장 원리보다도 천민의식이 강합니다. 강하니까 부자들도 뭐다 천민의식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이 가지는 천민의식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간에 다 그런 의식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진정한 시장 원리에 원리에 부합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또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부자들도 대한민국의 그 뭐죠? 천민 의식이다라는 것은 그냥 뭐 누구든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만 또 하지 말고 자, 268페이지 가서 선분양과 후분양 있죠? 선분양 제도하고 물론 뭐 선분양하고 후분양에 대한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분양은 뭐다 미리 뭐다 주택을 분양한다. 그래서 완공 전이죠. 완공 전에 주택을 갖다 분양하는 것이고 후분양은 뭐다 그냥 주택 완공 후죠. 그래서 완공 후에 뭐다 주택을 분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때 뭐 사실 뭐 후분양보다는 선분양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근데 선분양 제도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되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때 흔히 말해서 공급자, 생산자, 공급자 중심의 분양주택 정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것이 왜 그러냐면 뭐다 결국 뭐다 건설 자금이죠. 주택 건설 자금을 갖다가 건설 자금을 소비자죠. 그래서 소비자로부터 뭐다 소비자부터 이제 이렇게 조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개 뭐 그렇죠. 선분양 하는 것은 뭐다 분양을 먼저 하죠. 그래서 계약금 받습니다. 계약금 받아가지고 공사를 또 시작하죠. 그래서 또 공사 중간에 뭐다 중도금 받습니다. 중도금 가지고 또 공사 계속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분양 제도화에서는 뭐다 결국 건설 자금에 대한 자금을 갖다가 주택건설업체가 뭐다 직접 조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비자들로부터 분양 당첨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주택건설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는 방식이 선분양 제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비자가 유리하다, 생산자가 유리하다. 생산자가 유리하죠. 뭐 돈 몇 푼 안 가지고 이 사업을 수천억짜리 사업을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손 안 대고, 그렇죠. 자기 돈 없이 그냥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는 뭐다? 되게 선분양 제도죠. 근데 선유국은 대부분 다 또 후분양 제도고. 자, 그렇다면 이때 이런 경우에 이제 이때 결국 건설 자금이죠.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뭐다? 결국 누가 부담하느냐? 소비자 부담이죠. 소비자가 부담한다. 뭐 계약금 뭐 대출 받아가지고 계약금 대출 받았으니까 대출 이자를 내는 사람 누가 되겠습니까? 뭐 네, 분양 당첨자가 대출자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건설업자가 쉽게 말해서 논하는 사업이죠. 네. 자, 근데 이거 뭐 이때 문제가 됐을 때는 또 선분양 제도에서는 뭐다? 이때 또 문제 시공상 하자이죠. 하자 발생 시 뭐다? 하자가 있었을 때 이거 뭐 상당히 뭐다? 불량 소비자 입장에서 완공된 후에 주택에 들어가니까 뭐 비가 새더라. 이거 상당히 뭐다? 분쟁이 많죠. 그래서 분쟁이 많다. 분쟁이 많이 유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자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간의 분쟁 유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소한다. 자, 그다음에 또 뭐 그 정도 우리가 뭐 상식적인 선에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후분양 제도다라고 해서 뭐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뭐다? 분양 제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또 결국 주택 건설 자금인데 주택 건설 자금이죠. 건설 자금이다라는 것은 뭐 결국 뭐다? 건설업자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자가 조달해야 됩니다. 되겠죠? 자, 자기가 알아서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건설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이런 경우에 건설 자금이죠. 그래서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주택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이게 좀 이렇게 하니까 자,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죠. 예. 자, 이 이자 부분은 뭐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형식상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이죠. 그래서 형식적 부담자는 뭐다? 결국 대출 받은 사람이죠. 대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주택 건설업자죠. 주택 건설업자가 결국에는 뭐 부담할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다?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결국 뭐다? 분양가죠. 분양가에 반영할 테니까 분양가에 반영하겠죠. 뭐 대출 이자가 뭐 10억 나왔다. 뭐 10억 뭐다? 분양가에다 반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질적 부담자는 뭐다? 결국 소비자가 되겠죠. 분양 당첨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분양가에다가 반영해 버린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건설업자가 부담하지만은 뭐다?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뭐다? 결국 분양가 반영하게 되니까 실질적 부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뭐다? 하자가 이제 완공 후에 분양하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뭐다? 안 사면 되겠죠. 그래서 하자로 인한 뭐다? 분쟁, 건설 하자로 인한 뭐다? 분쟁이죠. 이러한 분쟁은 뭐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다는 것이죠. 그게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공 후,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다? 이때, 자, 백화점에서 옷을 살 때 이미 뭐다? 완제품 보고서 옷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백화점 가가지고 보고 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확인하고 내가 구매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품이 하자로 인한 분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내가 그냥 주문 생산, 내가 돈부터 주고 주문해서 제품을 나중에 받았다. 보니까 뭐다? 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이더라. 그럼 뭐다? 상당히 또 보상해달라, 배상해달라. 그래서 막 그 분쟁하고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선분양 제도의 단점들이 당시.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뭐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뭐다? 이때 뭐냐면은 뭐다? 현재 우리나라는 뭐다? 이것도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물어보면 뭐다? 이때 현재 우리나라의 관계 법규죠. 관계 법규에 따르면 뭐다? 그래서 이때 후분양이 원칙이다. 선분양이 원칙이다. 원칙은 없습니다. 그것은 건설업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분량이든 후분량이든 뭐다 모두가 다 가능한 겁니다. 되겠죠? 예. 선분량이 원칙이다, 뭐 후분량이 원칙이다 이런 개념 없습니다. 모두가 가능하다는 거고.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분량제도, 선분량제도가 그동안 많이, 지금도 현재도 선분량제도가 많은데 이러한 분량제도는 뭐다? 어떤 관행이 제도화된 겁니다. 법이 먼저 관계법이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관행이죠. 예, 어떤 관행이 제도화된 것이 이것이 분량제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자, 옛날부터 분량에 관한 법규가 있었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근데 오랫동안 뭐다? 관행적으로 했던 일들이 이제 제도상으로, 이런 분량제도로서, 이렇게 해서 분량제도로서 고착된 것이, 대표적으로 선분량이고 후분량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 7절 가서, 269페이지 조세정책이죠. 조세정책은 뭐다? 항상 한 문제씩이죠. 예. 관련 문제에서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세정책, 조세정책만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그 관련 문제에서 한 문제씩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조세의 의의와 목적은 여러분들이 또 그 세법에서 또 많이 배우니까 또 한번 정리하고, 예. 자, 그 다음에 또 270페이지 가서 조세의 기능이 있는데, 제목들 중심으로 보면은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의 재분배라는 것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직간접, 투기억제, 주간접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에다 박스 하는 게 낫죠. 우리가 시장 기능으로 옆에다 해놔야죠. 예. 소득의 재분배, 여러 가지 있지만 소득의 재분배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예. 소득의 재분배 기능은 우리가 일단 시장 기능 아니죠. 예. 시장의 기능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정부 기능이다라고, 정부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 예. 자, 왜냐면 세금을, 조세죠.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정부죠.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는 우리가 이제 시장 기능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구입할 때 취득세 냅니다. 또 팔 때 차익이 있으면은 양도세 납부합니다. 자, 그러한 취득세다, 양도세 등은 누구의 수입이 된다? 정부의 수입이 되겠죠. 세금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가지고서 결국에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갖다가 공급한다든지 또는 주거급여로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마다 그리고 저소득층들은 보조금 지급받은 것만큼 실질 소득의 증가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싼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면서 임대료 더 싸겠죠. 싸니까 싼 것만큼의 실질 소득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한다? 소득의 재분배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이때 조세의 원칙이다라고 조세 원칙에서 우리가 응익의 원칙이다, 응능의 원칙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자, 그 응능의 원칙에서 보면은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이다, 수직적 형평성이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경우는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 수평적 형평성이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수평적 형평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자, 동일 용도죠. 예. 동일한 용도에 동일한 가격. 동일한 용도에, 자, 동일한 용도에 동일한 가격에 대해서는 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률과세. 일률과세를 해야 되겠죠, 일률과세. 일률과세를 해야 됩니다. 자, 동일 용도, 이 용도입니다. 동일 용도에 동일한 가격에는 일률과세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수직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일단, 용도가 다르다. 다른 용도.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용도. 예. 용도가 같다 하더라도 가격이 다르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차이가 있다. 가격이 다른 가격이다. 가격이 다르다. 라고 할 때 이때는 차등과세죠. 흔히 말해서
고가 주택에는 뭐다? 뭐 세율을 더 많이 하고 저가 주택에는 세율을 낮추어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떠한 이야기냐면 먼저 이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 소유의 주택이 있고, 예. 그 다음에 B 소유의 주택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5억짜리고 이것도 5억짜리다. 예를 들어서죠. 예. 이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뭐 할 때, 자, 모르시면 뭐다? 이거 뭐 2%하고 2% 했다. 저 같은 용도죠. 같은 주택. 가격도 같습니다. 같죠? 그럼 뭐다? 일렬과세. 이것도 2%면 이것도 2% 해야 되겠죠. 그래야 수평적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 만약에 야, 너 B 마음에 안 든다. 너는 뭐 2%다. 너는 3%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같은 용도인데 누구는 2%, 나는 4% 열받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누가 수평적 형평성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한 것을 갖다가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수직적 형평성이다. 뭐, A의 주택이다. 그 다음에 또, B의 주택이다. 자, A 주택은 5억짜리고, 예. 이건 1억짜리다.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거는 2%고,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예를 들었습니다. 0.5%다. 예를 들었어요. 주택 가격이 비싸니까 세율을 무겁게 하고, 싸니까 뭐다? 뭐, 세율을 적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용도이더라도 다른 가격이라면은 차등과세. 그렇죠? 예. 차등과세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것도 똑같이 뭐다? 이거 똑같이 2%를 받겠다. 이런 뭐다? 그러면 우리가 또 수직적 형평성을 침해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렇게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도가 다르면 당연히 차등과세 해야지. 농업용지하고 상업용지. 그렇죠? 농업용지 연간 생산성 뭐 2천만 원. 상업용지 연간 생산성 뭐다? 20억. 이건 비교가 대상 아니죠. 당연히 뭐다? 차등과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자, 결혼 과목 특성 중에 하나가 뭐 상식으로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세의 문제 중에서도 하나 중요한 지금 뭐 했던 형평성이죠. 예. 형평성이 세대는 또 중요한데 가끔씩 질문이 오고 이런 거 우리가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271페이지 가서 부동산 관련 조세는 여러분들이 뭐 세법 시간에 잘 배우실 것이고 271페이지 가니까 아래쪽에 거기에 조세 전가와 기초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임대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임대인 있죠. 예. 임대인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임차인 있습니다. 뭐 이때 뭐 역시 뭐 임대인은 우리가 이제 건물주다라고 하자. 네, 정부죠. 정부가 세금 부과합니다. 뭐 당연히 뭐 세금은 납부해야 되겠죠. 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또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 자산세가 부과됐다. 그럼 임차인은 또 뭐다? 이때 세금의 일부 세금을 갖다가 이때 임차인에게 좀 증가시킵니다. 증가시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때 세금 뭐 그냥 1,000만 원이 부과됐다. 뭐 임차인 뭐 700만 원 부담하고 나는 뭐다 300만 원 부담했다. 이게 이제 조세의 증가와 귀착. 증가 결과 임대인, 임차인 어느 정도 부담했느냐. 그게 귀착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생기죠. 세금의 뭐다? 납세자. 납세자는 누구다? 네. 건물주 또는 임대인. 담세자는 뭐다? 뭐 양쪽이 되겠죠. 건물주나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다? 자기의 재산도 아닌데 자산세 일부를 갖다 부담해야 된다. 좀 열받지 그게 이제.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것이 뭐 이야기하는 뭐다. 조세의 전가 기책이다. 그럼 이 정도는 어떻게 되느냐? 정도는 우리가 뭐 어느 쪽이 더 많이 부담하느냐, 똑같이 부담하느냐, 또 전혀 부담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상대적이죠, 상대적. 그래서 상대적 탄력성,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이 조세 전가 기차의 정도는 뭐다? 이때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당사자죠. 당사자가 많이 부담한다. 많이 부담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탄력적 당사자는 뭐다? 적게 부담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이 부담한다. 예. 이거는 적게 부담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조세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만약에 공급이 수요보다 탄력적이다. 라고 한다면은 뭐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고 공급자가 더 적게 부담합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이 만약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한다면은 수요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비록 뭐다? 부과된다 하더라도 자, 담세자는 뭐다? 상대방인 공급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입니다. 상대방이 다 부담하고 또 반대로 어느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다? 그 당사자가 전부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 그만 알면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271페이지 아래쪽에 탄력성에 따른 조세의 기초의 정도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네. 다음 페이지 5번까지 무조건 다 줄 닦아놓고 별표 하나씩 다 달아놓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충분히 여러분이 해낼 수 있습니다. 됐죠? 매번 거기에서 항상 문제로 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70페이지 공식 하나 있죠. 공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조세증가 행태들이 이제 그래프로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좀 했던 겁니다. 비탄력적 당사자가 많이 부담하고 탄력적 당사자가 적게 부담하고 그겁니다. 그냥. 자, 그럼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쪽에서 쪽에서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275페이지에 가서 자. 보충 자료 보니까 275페이지 가서 보충 자료 보니까 헨리 조지죠. 그래서 이 헨리 조지의 뭐다? 이때 토지 단일체입니다. 토지 단일체가 있습니다. 토지 단일체 있습니다. 예. 자, 원래 헨리 조지는 미국 사람인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제 진보와 빈곤이다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말 하게 됩니다. 인류는 뭐다? 인류는, 눈부신 발전은 해왔다. 했는데, 빈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한 것만큼, 빈곤의 문제가 더욱더 커졌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곧 세금의 문제다라고 보고, 모든 세금을 다 철폐하자 하고 오직 토지에만 세금을 부과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다? 토지에만 세금을 단일화 하자 이겁니다. 그 이유가 토지는 뭐다? 토지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토지 소유자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뭐다? 자, 세금이죠. 세금을 전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토지를 보유한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보유세를 갖다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뭐다? 세금을 전가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제 전가를 못한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다른 주체에게 전가를 할 수가 없다. 이것만큼 보다 좋은 세금 어디 있느냐?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다. 효율적 세금이라는 것이죠. 이런 바 이수가 다른 말로 중립적 세금이다라고 합니다. 아시죠? 세금 전가가 없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다? 잠배분의 효율을 저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이죠. 배분의 효율이죠. 같은 말입니다. 효율을 저해하지 않는다. 저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일으킨다. 얼마나 좋냐. 그래서 이렇게 토지에 대한 보유세만 부과하다 100% 부과하더라도 그래서 그 보유세를 갖다가 부과하고 100% 징수만 한다면 정부 재정을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획기적인 그러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의 몇 개 주에서 토지 단일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호주는 헨리 조지를 불러가지고 전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했겠습니까? 실패했겠습니까? 실패했죠. 실패했으니까 이제 저런 세금은 없죠. 그래서 당연히 지주들이죠. 예, 토지 주인들이죠. 예, 지주들의 반대가 심했다는 토지 주인들. 자기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 없죠. 자기들은 모두 세금 내야 되니까.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런 제도는 아니지만 대단히 이상주의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 참여정부 때 이런 헨리 조지 한참 또 유행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그 논리는 상당히 그 설득력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가 이제 청소년 무렵이죠. 그래서 10대 때, 15살 때부터 철공소입니다. 철공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철공소에서 몇 년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월급이 작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좀 월급 좀 더 주는 이제 20대 초반 때는 월급 좀 더 주는 이제 그 회계사 사무실을 갖다가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크게 나아지는 거 없다는 이야기죠. 자기 삶 자체가. 자기 사장은 또 잘 살아. 그래서 왜 그런 거야? 자기는 그 이유를 모르겠잖아. 정말로, 그 청소년 때부터, 그때까지 20대 말까지죠. 예. 31살까지인데, 31살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다. 15년 정도를 갖다가. 근데 그 열심히 일한 15년인데, 아무렇게, 그렇게 삶이 좋게 이렇게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자기 이게 왜 그러냐. 라고 해서 자기 의구심을 상당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늦은 나이지만은, 32살 때, 대학을 입학을 처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세금 문제다. 그래서 토지 단일세를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참 동안에 인기를 누렸던 그것이 헨리 조지가 됩니다. 좋기는 한데, 이제 그게 도입되기 쉽지 않죠. 예. 가진 자들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275페이지 가서 신규 주택과, 재고주택인데, 그거는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 어디냐면은, 동그라미 275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맨 아래쪽에 275페이지 맨 아래쪽에 동그라미 4번. 자, 누진세를 적용하면은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쭉 언더라인. 고가주택의 중과세하고 저가주택의 경과세나 세금을 면제하는 정책은 조세 전가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 그러니까 조세 전가의 문제를 갖다 좀 더 완화시켜 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고급주택에는 세금 좀 무게 하고 저급주택은 좀 세금 좀 가볍게 하고 하는 것이 전가 문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276페이지 가서 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 이제 임대주택에서 여러분들이 또 조심할 것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당사자가 많이 부담하고 탄력적 당사자가 적게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이다라고 해서 임차인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임대인이 더 적게 부담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는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한 것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택의 양도세 중과, 그래서
양도세 중과의 그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양도세가 이렇게 중과가 되었다. 그 그래프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뭐다? 여기가 이제 뭐 수요곡선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공급곡선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예를 들었었죠. 요 주택 가격 현재 1억입니다. 1억이고, 이때, 거래량이 100이다라고 합시다. 요거는 뭐다? 그 양도세죠.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이죠. 중과되기 전에 거래 가격입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그 전에, 당연히 우리가 양도세죠. 누가 부담합니까? 매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죠. 매도자, 공급자 입장입니다. 양도세가 부과되면은, 그 전에 또 마찬가지. 현재 이 그래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요선의 길이가 뭐다? 공급보다는 완만합니다. 상대적으로 보니까, 수요가 좀 탄력적이다. 공급이 좀 뭐다? 비탄력적이다는 거 우리가 그래프로서 알 수 있죠. 기울기로서 기울기.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적. 자, 그래서 양도세가 중과되니까 공급의 증가 감소, 공급의 감소. 매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매도자 부담이 늘었다, 공급의 감소. 예. 그래서 그냥 편의상 이렇게 공급이 줄었다고 합시다. 공급의 감소, 좌측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편의상 또 양도세가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정액세가 이렇게 부과되었다. 현재는 요 높이입니다. 요 높이가 전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입니다. 요 높이가 1,000만 원 되겠죠. 여기 이제 원래 균형 각선하고 이렇게 끊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래쪽 길이가 전체는 1,000만 원인데 요 선분 길이는 아래쪽이 더 길고 이쪽이 짧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금액은 그냥 또 이때 200만 원이다라고 하고 이건 얼마겠습니까? 그러면 800만 원 되겠죠. 전체 합쳐가 1,000만 원 돼야 되니까.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이때 이제 양도세가 중과됐습니다. 공급이 오히려 감소돼 버렸죠. 이거 우리가 공급의 동결 효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뭐다? 동결돼 버리니까 가격이 어떻게 된다?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뭐다? 요 가격은 얼마겠습니까? 요 높이 현재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죠. 여기 뭐다? 요 선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그럼 요 높이가 200만 원이니까 1억에다가 200 따니까 얼마다? 당연히 200만 원 되겠지. 자, 그래서, 그러면 또 이때, 이 경우에 1억 200은 뭐냐니까 양도세 중과후죠. 양도세 중과 후에 거래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예. 자, 이 말은 뭐다? 자,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지금 보고 지금 따라 여러분이 답변해야 됩니다. 양도 정확히 듣고 답변해. 이거 지금 어렵습니다. 물론 뭐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알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자, 양도세 중과 전에는 매수자는 얼마 주고 삽니까? 1억 주고 사죠. 또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에는 매도자는 얼마 받고 팔죠? 1억 받고 팝니다. 그렇죠? 자, 양도세가 중과된 후에는 매수자는 얼마 주고 사죠? 1억 200 주고 삽니다. 그러면 중과 전에는 얼마 주고 샀습니까? 1억인데 중과된 후에는 1억 200이죠. 200 더 줬죠. 그 200이 예, 양도세 1,000만 원 중에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양도세가 중과된 이후에 매도자는 얼마 받고 팔았습니까? 그렇죠? 1억 200 받고 팔았습니다. 중과 후에. 그런데 매도자는 양도세 얼마 내야 됩니까? 1,000만 원 내야 되죠. 즉 1억 200 받았습니다. 즉 종전에는 1억 받았겠지만 이제 1억 200 받았습니다. 더 많이 받았죠. 더 많이 받았지만은 양도세 얼마 내야 됩니까? 1,000만 원 더 내야 되죠. 그러면은 1억 200에서 양도세 1,000만 원 내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9,200이지. 그러니까 1억
1억 200에서 1000만 원 뺍니다. 빼니까 얼마 남다? 이게 9,200이 되는 거죠. 이 9,200은 뭡니까? 양도세, 이거는 뭐다? 납부 후에 매도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장이냐?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았더라면은 매도자 호주머니 얼마 들어옵니까? 1억. 양도세가 1,000만 원 중과되니까 얼마 들어오죠? 9,200. 800만 원 손해입니다. 그 800이 뭐로 갔다? 예, 세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러한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럴 때,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보다, 먼저 또, 탄력적 당사자. 이거는 매수자죠. 매수자는 얼마 부담했다? 200 부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800은 누가 부담한 거다? 매도자가 부담했죠. 그래서, 탄력적 당사자는 적게 부담하고, 비탄력적 당사자는 뭐다? 많이 부담한다. 되겠습니까? 그래프에서 나오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두 가지, 세 가지 더 할까요? 예. 자, 봅니다. 이거. 편의사 이거 80하죠. 지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공부했죠. 자, 이것이 뭐다? 원래 소비자 잉여. 이거. 원래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아래쪽 그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 양도세 중과 전 아래쪽 요 면적이죠. 파란색 면적. 요 파란색 사도로 면적 있죠. 이것은 뭐였습니까? 예. 생산자 잉여. 전체 합친 것이 뭐다? 사회 전체 잉여, 총 잉여, 사회 전체 잉여.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양도세가 중과되었습니다. 양도세가 중과되니까 공급선이 이렇게 이동했죠?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뭐 그리 복잡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자, 소비자 잉여 보겠습니다. 예. 소비자 잉여 원래 지금 뭡니다. 원래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에는 붉은색 빗금친 부분이 소비자 잉여였죠. 양도세가 중과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소비자 잉여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삼각형 면적보다 늘었다 줄었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데 양도세 중과죠. 양도세가 중과된 이후에는 뭐다? 소비자 잉여 감소. 자, 마찬가지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에는 자, 요 아래쪽 사다리꼴 면적이 뭐다? 이 면적이 뭐였습니까? 이것이 생산자 잉여였죠. 양도세가 중과되니까 요 면적은 줄어듭니다. 이 면적으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요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도세 중과 후에 생산자 잉여도 감소. 그러면 전체 총 잉여도 줄였겠죠. 그렇죠? 이거만큼 줄어든 겁니다. 이거 뭐다? 예, 후생 손실이다 거죠. 요 삼각형 면적 있죠? 요 삼각형 면적을 이 삼각형 면적을 갖다가 이것을 후생 손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잉여다. 총 잉여 감소. 그러면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요놈이 남았지는 여러분 보이죠, 이거? 요 사각형 남았죠, 이거? 이거 남았죠, 이거? 이거는 양도세 중과 후에 소비자 잉여, 양도세 중과 후에 생산자 잉여, 사회적 후생 손실. 이거 남았습니다, 이거. 이거 뭐였겠습니까, 이거? 이 높이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요 거래량이 80이다 합시다. 예, 이거 뭐겠습니까? 요 사각형 뭐다? 예, 정부의 조세 수입이지 뭐. 됐죠? 예. 정부의 조세 수입. 됐죠? 예. 정부 조세 수입만 늘어난 거죠. 예? 자, 요거 내용들 우리가 하면, 그래서 이제, 자, 결과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뭐 정부죠. 예,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됐죠? 예. 물론 이 경우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요게 1,000만 원이고 이게 80이니까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곱하기 80, 80만 원이죠. 1,000만 원 곱하기 저 사각형 면적 80이니까 8억이구나. 예, 8억. 8억으로 이렇게 되죠. 이것만큼 더 넣는다는 것입니다. 됐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세금이 부과되면은 소비자든 생산자든 뭐다 좋다 나쁘다 나쁘죠. 잉여 감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이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